한때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무역 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간, 연간 기준 통틀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적자 배경부터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올해 1, 2월 누적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를 봤더니만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중국이 이제 한국의 무역 적자 1위국에 오르게 된 건데 네. 먼저 왜 그렇게 된 건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도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1, 2월 들어와서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예. 굉장히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항상 중국하면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나라, 우리가 최대 수출하는 나라 이렇게 맞아요. 좀 인식을 했었는데 1, 2월 들어와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적자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월 달 봤더니 39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를 봤고요. 1, 2월 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억 달러 정도 이제는 적자를 이제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월간, 연간 다 따져봐도 이렇게 최대 적자국으로 된 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봤을 때 원인을 찾을 때 중국의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흑자국 1위였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한 556억 달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9년도에는 또 우리나라의 흑자국 2위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딱 나왔을 때도 3위였어요. 그다음에 21년도도 3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게 2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흑자가 도움을 되는 나라긴 한데 흑자국이긴 한데 22위로 급락했다는 거죠. 실제 무역 규모도요 12억 달러 정도 이제는 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200억 달러 아니면은 뭐 400억 달러, 556억 3천만 달러 뭐 이렇게 뭐 흑자 보다가 작년에 갑자기 22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사실 작년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뜯어봤더니 일단은 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었죠.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적자 폭이 좀 늘어났던 이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재값. 리튬 때문에 리튬이라든지 이제 광물 수입 자체가 이제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는 리오프닝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거다라면서 그랬잖아요. 예, 네. 작년에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 2월 달 딱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한 36%, 근데 수입이 9.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지 기준으로 봤더니만 대중 적자액이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수입국이죠. 호주 네. 또 사우디를 넘어섰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적자국을 좀 리스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사실 수입을 더 많이 했던 네네. 봤을 때 이제는 뭐 천연가스 최대 수입 국가입니다. 호주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자국에서. 그래서 항상 많이 이제는 천연가스를 사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게 최대 원유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적자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수입을 하는 수입에 의존됐던 국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 됐는데. 거죠. 근데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왜 도대체 이렇게 적자 폭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섰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1, 2월 누적 적자를 봤을 때 그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많이 수입했느냐 이거죠. 예, 봤을 때 정밀화학 원료 가 이제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건전지, 축전지,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수입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본다 그러면 중간재, 중국의 이제 수출 전략이 많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뭐 농축산물 뭐 이런 거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차 산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중간재
이제 소비재 이런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많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전략 자체가 이제 내수, 그 다음에 이제는 자립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볼 수가 있냐면 수출 증가율이 5대 무역국 중에서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최꼴찌예요. 그러니까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은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내수 안에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이제 수출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는 글로벌화 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일단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뭐 말 그대로 뭐 미국도 보호무역주의지만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 자국 내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전략들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 간의 수출 구조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중과 서로 이제 뭐 상생할 수 있었고 그렇죠. 재미를 많이 봐왔는데 수출 구조가 좀 유사해지면서 대중 무역 적자가 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자재 값이 높아진 것도 있으니까 이게 좀 내리면 나아진 부분도 있겠고 여러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대책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산업 내 무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에 수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또 중국에서 반도체를 또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갖고 서로 수출 수입을 하거든요. 상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비슷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역 구조가. 중국 자체가. 과거에는 좀 이질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동질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이제 글로벌화 나갔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제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이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했던 중국에서 이거 리스트를 왜 말씀드렸냐면 정밀 화학 원료라든지 건전지, 축전지 이게 그 대표적인 이제 중간재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다 중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걸 대체했었는데 그렇죠. 중국도 이걸 해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중국 제품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컴퓨터가 이제 3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서 컴퓨터를 많이 수입합니다. 이 컴퓨터가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잖아요. 근데 고급 소비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복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의 무역 그 산업 내 무역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이번에 이런 통계를 보면서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어차피 무역 내 산업이 더 커진다 그러면 중국이 못하는 거, 그 중에서 중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더 개발을 해서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해야 되는 전략들이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아마 산업 내에서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가 간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네, 거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방책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재동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시켜 드렸는데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들한테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신청자가 많을까 어쩔까 좀 예상했고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거 뭐 콜센터 마비될 정도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을 깼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긴급 생계비 대출이었어요, 이름은. 그러다가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네. 100만 원 준다. 그것도 100만 처음에 50만 원만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름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액이니까. 그렇죠, 소액이니까.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지금 대상자를 본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이제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50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는 잘 갚으면은 이제 50만 원 더 해줘서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대출 대상이 3,500만 원 이하에다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연체자도 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근데 이자가 굉장히 고리였습니다. 지금 15.9% 거기다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5%포인트 내려가서 15.4%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50만 원이고 무엇보다 이게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먼저 전화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이제 거기서 통과되신 심사를 분들이 하는군요. 되신 분이 이제 센터 가고 현장 가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장까지 가야 돼요.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지속성이 있겠느냐고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뭐 뉴스에도 많이 소개됐지만은 서울에 계신 분이 예약이 다 차니까 대전까지 내려가서 교통비가 더 들었을 것 같은데 50만 원 때문에. 5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신 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저도 이제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다가 아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번 통해서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 이제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신 분들, 그러니까 내구재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 스스로 구제를 한다라고 해서 폰을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불법으로 폰을 대출을 뭐 하나 사갖고 그걸 다시 돌려줘요. 이게 대포폰으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의 돈도 받으면서 이게 대포폰으로 또 쓰게 되는 정말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 대출이 보통 보는 게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고리를 끊고자 이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5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지금 이걸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졌다라는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지금 이면을 보여준다. 얼마나 어려운 분이 맞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로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씁쓸한 흥행이라는 네, 너무 표현도 씁쓸하고요.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분이 많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지금 자원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세금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각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형식이거든요. 1,000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오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정금융당국은 그러면 이제 은행 쪽에 은행연합회라든지 은행 쪽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다는데 제가 만나본 은행 분들은 싫어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또 각출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는 없죠. 그래서 모르죠. 또 다시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뭐 은행들이 다시 한번 뭐 기부금을 내서 재원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 오버가 가능해요. 지금 아까 말하신 워낙 것처럼 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 지속 가능성 계속 그렇죠.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판이 나오는 게 좋아. 그럼 지금까지는 뭐 50만 원씩 대출을 해줘. 란다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 이제 서민들 실제로 이제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냐를 봤을 때 실제 과거에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그 50만 원,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이 그렇게 뭐 취약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불법 사고는 빠진다는 거죠. 통계를 해봤더니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예, 거죠. 근원적으로 해소가 안 돼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 대출 받아서 이걸 갚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실 채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회수가 어려운. 회수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금융당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궁금한 분은 그런 부분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는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금융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아마 부실 채권 남을 거고 안 갚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갔다는 거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씁쓸한 흥행이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필요시에는 또 추가 재원 협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죠.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쳤던 SVB 발로 덮쳤던 은행권 리스크, 이 우리 증시에 이것 때문에 인한 긴장감도 커지고 있고 진짜 요즘 말로는 뭐 온탕 냉탕이 맞습니다. 맞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투자가들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만한 그것이 좀 쉽지 않고 또 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모습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언론으로 나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들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오는 거고 특히 이제 저축은행 중심으로 PF 대출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니까 부분,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조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VB 은행이 파산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는 새롭게 인수한 은행이 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라고 이게 미국 상업은행 순위로 보면 30위권 은행이에요. 30위권. 근데 16위권 은행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산 가치를 본다 그러면 93조 되는 자산의 은행을요. 이제 이 그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21조밖에 안 돼요.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작습니다. 몇 배 큰 거를 흡수한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21조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3조의 자산을 21조에 인수해 버리니까 굉장히 헐값에 인수했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성공했다 인수. 그래서 지금 주가가 53% 하루 만에 올랐어요. 이 은행이. 시티즌스 은행. 예, 시티즌스 은행이. 그래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뭐 주가가 하루 만에 53% 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인수합병, M&A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민간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이 이제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은행이 은행을 인수하면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불확실성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가 지금 코코본드 발행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12조 정도가 이제 코코뱅크 발행액인데 지금 얘기 약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코코본드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으로 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권에 아직도 이제 불안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하다라고는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어쨌든 채권값이 그런 이유들로 떨어진 상황에서 또 유럽도 그렇고 계속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빅스텝 밟고 있고 맞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채권값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럼 금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슈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금리의 격차가 미국과 1.5%포인트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4월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럼 4월에 과연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 밟아가느냐 아니면 이제 동결하느냐 이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 양갈래에 이제 서 있다 보는데 페드워치로 봤더니 아직은 동결 쪽에 좀 더 우위인 것 같더라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는 지금 동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차이도 많이 나 있으니까요. 미국과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가는 게 4월에 금통위에서 그래야지만 사실 금리 격차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환율도 물론 지금 뭐 환율이 안정됐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고환율 상태거든요. 동결 갔다 나중에 또 빅스텝 올려보면 더 충격이 그렇죠. 클 수 더 충격이 있잖아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금통위에서 뭐 용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 금융 안정성을 따지면은 이제 서민들 생각하면은 동결이 맞겠지만은 사실 먼 훗날도 아니죠. 뭐 이번 연도라든 내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일단 과감하게 금리는 한 번 정도 더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든지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사실 동결이란 얘기가 나오는 예. 건데 뭐 다음 달이죠. 이제 금통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지켜보셔야 지켜봐야겠네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